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욱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관한 플라톤의 대화편인데요. 우리 이제 향연이죠. 우리 보통 이제 심포지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그 학회 같은 데 보면 뭐 심포지움 이렇게 얘기하죠. 라틴어인데요. 그때는 해가지고 근데 이게 본래 이 고대 그리스에서의 이 심포지온은 뜻 자체가요. 심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죠. together가 되겠고, 포시스라고 해가지고 마신다, 드링크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우리 제목인 이 심포지움은 그런 함께 마시는, 함께 마시기인데 함께 마시는 모임을 우리가 심포지온이라고 그래요. 심포지온.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향연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잔치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래된 책인데요. 돌아가신 이제 조우현 선생님 이렇게 그 잔치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그리고 번역본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고대 철학에 이제 아주 이 박종현 선생님 계시는데 이 플라톤의 이 대화편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강철웅 선생님의 요 심포지온, 향연. 향연이라고도 하고 잔치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이것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번역 종류가 번역서가 이제 다양한 번역서들이 많이 있는 게 학문적 저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놓고서 비교해서 읽으시면 또 이제 각자 이 번역자의 어떤 여러 이제 스타일 같은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 이 심포지온은 사랑에 관한 대화편이에요. 특히 이제 이 심포지온을 우리가 플라톤의 이제 대화편을 보통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플라톤은, 이 향연은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중기 대화편에 속합니다. 이 중기 대화편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와 달리, 초기 대화편은 우리가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을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펼치는데, 중기 대화편에 오면서 플라톤이 이제 그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면서 자신의 어떤 철학 사상을 펼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형상론 또는 이데아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플라톤의 심포지온에도 아름다움의 형상, 아름다운 그 자체라는 그러한 이제 형상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심포지온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심포지온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랑 찬미연설, 에로스 찬미연설이 6개가 나오는데요. 왜냐면 등장인물 연설자는 7명인데, 특히 이제 이 에로스에 대한 찬미는 이제 소크라테스, 디오티마까지 6명이고,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이 알키비아데스는 에로스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6명은 에로스를 찬미한 연설자고, 알키비아데스만 소크라테스를 찬미하는 연설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눠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에로스 찬미 연설자를 7명으로 알키비아데스까지 집어넣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지의 소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심포지온이 이제 드링킹 파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음주 문화나 음주 습관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사람들은 항상 식사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주를 하고, 고수레 같이 헌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탕 마시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식후에 이제 반드시 그 음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심포지온이 결국은 술에 취해서 그냥 뭐 한 연설이다라고 정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심포지온은 본래 이것이 어떤 계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비극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원전 416년에 그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이제 특히 이제 레나이에제라고 하는 그런 제전에서 처음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축하연이죠. 근데 이제 그 전날 이미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술이 많이 취했고 많이들 마셨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큰 잔치니까 뭐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또 잔치를 하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석을 안 했고 오늘 이제 소크라테스가 참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파우사니아스가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이 두 번째 연설자이기도 합니다. 파우사니아스라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뭐 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 거죠. 기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잔칫날인데. 도저히 오늘은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뭐 이 사람들도 나름 주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에릭시마코스가 이제 의사인데 한마디 이제 거들죠. 뭐 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건강에 좋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가톤도 자기도 힘들다 그러고 술도 기운이 있어야 마시잖아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마시기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에릭시마쿠스가 좌장이 돼서 서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오늘 우리는 그냥 좀 이 사람들이 본래 술을 마시면은 그 호스트가 그냥 돌리면은 계속 돌아가면서 마시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요. 그냥 빨리 마시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 이에 또 뭐가 있긴 있지만 제가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즐겁게 마시자. 그래서 강제하지 말고 각자 자유롭게 마시도록 뭐 즐거울 정도로만 알아서 마시도록 하고 대신에 자기가 또 제안도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에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설을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에로스에 대해서 연설하자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이 파이드로스가 있어요. 이 파이드로스하고 에릭시마코스의 관계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파이드로스가 항상 뭐 헤라클레스에 대해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소금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시인들이 그렇게 극찬을 하고 시를 쓰는데 왜 이 위대한 에로스 신, 이 사랑의 신에 대해서는 없냐? 늘 불평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로스에 대해서 한번 연설을 해보자, 찬미 연설을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도 알아서 즐겁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마시고 사랑 이야기에 한번 취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술 취해서 그냥 주저리 이렇게 한 연설이 이게 심포지온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 멀쩡합니다. 맨 마지막 이제 파장에 가면 그때서야 이제 마시는 게 이제 나오는데 아가톤하고 아리스토파네스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오면서 이제 좀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은 있지만 여하튼간에 여러분. 자, 뭐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드렸고, 여러분이 이 플라톤의 심포지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제가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문학 장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는요, 사실상 이제 이 찰스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 연구자 중에서도
뭐 이제 수적론자가 아닌 이론론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하나의 책을 통해서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소크라티코의 로고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이제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어떤 여러분들이 보통 정당의 당수 정도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니까 소크라테스의 어떤 뭐 제자들과 친구들, 그 추종자들이 전부 뿔뿔이 일단 흩어집니다. 예, 몸을 숨기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한 뭐 1년 정도 지난 후에, 예, 이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제 명예회복을 위해서 택한 방식이 뭐냐면은 바로 글쓰기였고, 그것이 이제 테우스의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만 나오지 알려진 게 없어요. 이름 외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장르를 사용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거죠. 일종의 신원운동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또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의 장군이 있고요. 이 크세노폰의 어떤 저작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낸 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심포지온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세노폰의 이 향연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플라톤하고 크세노폰의 저작들은 거의 뭐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마이너 소크라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티스테네스, 아리스키네스, 그 다음에 파이돈, 에우클레이데스, 그리고 아리스티포스가 있어요. 이 아리스티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일화적인 정보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 이 네 사람도 아주 단편적인 자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플라톤의 저작과 크세노폰의 저작이 거의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그러한 어떤 점이 굉장히 이제 좋죠. 크세노폰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세속적으로 소크라테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노폰의 이제 소크라테스의 회상록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무조건 이제 36개 주랭랑을 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많이 그려지고 있죠. 제가 이제 단편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사람 중에 이제 또 파이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파이돈은 플라톤의 또 영혼 불멸에 관한 그러한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 파이돈이 조피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저작을 썼는데, 조피로스는 관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몰라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조피로스거든요. 관상가. 소크라테스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이 아주 그냥 황소 같은 이 목덜미를 보고 굉장히 어리석고 고집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툭 튀어나온 눈두덩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추남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남봉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키비아데스가 막 웃으면서, 사실 소크라테스는 타고나기는 그렇게 타고난 게 맞는데, 어떤 이 사람이 이제 철학을 통해서 그러한 후천적인 양육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의 치료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파이돈이 조피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관상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철학의 그러한 치료 기능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동양의 아주 동양 최고의 관상학 책은 마의 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구 선생님도 한때 이 공부를 한 3달 정도 하셨죠. 이 책을 보다가
집어 던지셨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요. 예, 김구 선생님의 이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임정에서 사실 어떤 사람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선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딴 건 모르겠고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눈썹 이 끝이 서로 붙어 있는 거를 미련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지혜가 부족한 이런 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대단한 끈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관상 불여 심상이다. 관상이 심상만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막 밝아진 친구도 있고 어두운 친구도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 우리가 묻죠. 다 드러나는 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심상,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먹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여러분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 얼굴이 변해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예요. 예. 그래서 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는요 항상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하고 대화를 해요, 사람들하고. 어려운 장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빼고요, 플라톤의. 예. 그것은 장르가 다릅니다. 그건 법정 연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장르고, 소크라테스의 변론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예. 보통 우리가 한 26편 플라톤의 작품들이요. 거기에는 다 소크라티코의 로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문학 장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좀 대부분이죠. 예?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그건 학자마다 의견이 그렇게 다 근거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후에 나머지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전부 무엇이냐 그러면 철학 소설입니다. 소크라테스가요, 디오게네스 라에리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철학자들의 생애를 보면 거기에서 플라톤이 비극 작품을 들고 가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소크라테스와 대화한 이후에 집에 와서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문학 지망생이었어요, 본래는요.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철학의 길로 들어선 건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잘 지어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어떤 문학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재주가 있었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거기에다가 또 철학적인 교육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 소설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심포지온도 여기에 이제 아테네에 네로라는 이런 지성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데 실제로 그랬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허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소크라티코의 로고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심포지온도 결국 소크라티코의 로고이에 속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고대 이 그리스의 아주 독특한 어떤 성적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사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대 그리스하고의 어떤
성적 관습과 관련된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 결국은 뭐 국회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가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전에요. 포차법이라고 그랬죠. 뭐 보수 기독교계의 아주 극렬한 반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표 떨어질까봐 결국은 그냥 폐기 처분이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정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의 어떤 반발이 여전히 이제 거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고대 그리스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파이더라스티아라고 해가지고 소년애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라고 하는 게 파이스, 잘생긴 소년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페더라스티라고 보통 남색 그러는데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파이더라스티아 이러는데, 그래서 소년애죠. 여러분, 이 소년애하고 현대의 동성애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소년애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했습니다. 적극 장려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거세 이제 비난과 이제 반발들이 있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별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동성 간의 결혼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마치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 불변한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의 이 파이더라스티아, 이 소년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성적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역사적인 거지.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 변경은 불가하고 이성 간의 결혼만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관습이 뭐 전혀 불변하는 어떤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거예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사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소년애, 고대 그리스의 이 소년애하고 현대 동성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선은요, 제일 중요한 건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년애는 뭐냐면, 성인 남성과 결혼해서 애도 있을 거예요. 성인 남성과 12세에서 18세 사춘기 소년이라 할까요? 그 소년 간의 사랑 관계를 우리가 소년애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이건 무슨 어떤 성착취야?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이들 사회가, 이 고대 그리스가 이렇게 소년애를 장려하게 된 이유는 뭐 교육기관도 없었고 일종의 사회화 기능을 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남녀의 어떤 그 분리가 워낙 심해서 이런 어떤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로맨틱 러브가 발생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러지만 여성은 정치적인 파트너는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랑 관계의 파트너로는 좀 보지 않는. 그렇다고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가 무슨 뭐 동성애 사회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성애적 사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동성애적 관계가 장려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년이 나중에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또 이러한 소년애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12세에서 18세 사춘기 소년인데, 그래서 볼에 이제 솜털이 나고 나중에 이제 턱수염이 나면 이 관계는 끝납니다. 이미 나이 제한을 넘어서서 그 이후까지 지속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계는 비대칭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에라스테스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사람 에로메네스라고 하고, 그 에로메누스고, 그 다음에 타파이디카 소년 애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스, 그 다음에 소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라스테스하고 에로메노스하고의 이런 사랑 관계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인 에라스테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년 A는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소년 A이 만일에 이러한 동성애 관계에서 무언가를 즐긴다, 쾌락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관계가 굉장히 타락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능동적인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이렇게 비대칭적이고 능동수동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가 성의 역사 3권인데요. 자기배려라고 하는 곳에서 그럼 왜 고대 그리스의 이런 소년애가 왜 없어졌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쾌락의 상호성이에요. 서로 즐기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철저하게 비대칭적인 그러한 사랑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연설자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년애적 관계에 있거나 내지는 그러한 소년애적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심포지온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성별과 어떤 정신적인 성별이 있죠. 이것이 불일치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인데요. 굉장한 어떤 불안감,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죠. 이러한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의, 이 정신적 성별이라고 하는 건 성 정체성이죠. 이러한 불일치를 어떤 호르몬 치료라든가 아니면 성전환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은 이제 차별 금지 사유로 넣어 있는데, 이런 성 정체성을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법의 기본 이념이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면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그러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는 게 맞겠죠. 근데 현대 군 형법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군인 또는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떤 동성애적인 성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영내든 영외든. 심지어는요, 이성애적 관계에서조차 군인이거나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러한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군 형법에 의하면요. 사실상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러한 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받는 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좀 제정을 위한 노력도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